자, 이번에 이제 볼 게 이제 일제 국공합장하고 이제 국민혁명, 북벌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 좀 잠깐 하기 전에 전 시간에 제가 그 포츠모스 조약이 일어난 곳이 포츠모스 항이라고 얘기했는데 찾아보니까 교과서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햄퍼스주의 그 포츠모스라는 조그만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맺어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하고 좀 약간 좀 혼돈이 일어나갖고 잠못 얘기를 했어요. 교과서 내용 맞으니까 좀 알아두시고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1차 국공합작과 국민혁명 읽어볼게요. 자,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중국사 강의 시간 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좀 내용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사운동을 거치면서 이제 정치 지도자들은 결집한 그 중국 대중의 역량을 주목하였다. 그러니까 슝어는 비밀 결사였던 중화혁명당을 공개 정당이었던 중국 국민당으로 개편했고요. 그 다음에 청두슈와 이다자오, 이대조죠. 이대조는 중국 공산당을 창당했다. 1921년이니까 지금 올해가 이제 70년도 70주년이죠. 공산당 창당 70주년이에요. 자, 신문화 운동을 주도했던 이들 급진사회주의 바뀐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청주슈 등은 베르사유 조약과 워싱턴에서 일본의 이권 침탈을 인정하는 서구 열강의 태도에 실망을 했다. 반면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 이후 제정 러시아가 중국에게 받은 권리를 포기하고 억압받은 민족의 독립투쟁을 지원하겠다 약속하면서 호응을 얻다. 자, 이걸 이제 무슨 선언이라고 하면 카란선이라고 하죠. 제정 러시아 때 이제 뺏어갔던 영토를 다 돌려주겠다. 불평등 조약을 다 파기시키겠다. 두 번에 걸쳐 카란 선언을 했는데 다 구라였죠. 예. 자, 하여튼 이게 구라였지만 이게 중국에 이제 큰 영향을 줬죠. 그래서 서양은 우리를 버렸는데 어, 이 소련은 우리를 도와준다. 그런 인식을 이제 갖게 함으로써 사회주의를 확산시키는 배경이 돼요. 자, 슈어는 중국의 통일과 독립을 달성을 돕겠다고 소련과 연합하여 공산당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선언했다. 자, 이후 제국주의 및 군벌 타도를 목표로 한 제1차 국공합작이 추진됐고, 그래서 국민혁명이 본격화되었다. 자, 국민혁명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자, 중국 국민당은 국공합작 기반으로 강동 국민정부를 세웠다. 자, 요거 관련돼서 제가 이제 어, 강동 시간 때, 중국사 강동 시간 때 제1차 강동구 정부에서 제3차 강동구 정부 얘기인데 요때 1925년에 이제 세워진 것은 그 제3차 강복군 정부죠. 강동궁 정부죠. 예. 자, 그래서 수문사 후 국민정부를 이끌었던 장제스는 국민혁명 후 총사령관이 되어 자조사번 같이 강조에서 군벌 정권을 타도한 북벌 시작했다. 그래서 북벌군은 9개월 만에 창창한 일대를 차지했고 한편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추구하면서 대중운동을 주도하였는데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중국 공산당 세력의 성장에 경례한 장제스는 상하이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국공합작을 파괴하고 대중운동을 탄압했다. 자, 여기에 이제 상하이에서 일어난 것이 4.11 쿠데타죠. 예. 1927년 4월 12일 날 일어난 건데 요때 그 결렬된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 이제 남경에 여기 남경이 아닌데 여기 남경에 국민당 정부 하나 만들어줬고 우한에 국민당 정권이 또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점 여기에 이제 그 당시 어, 사회주의자들 중국 공산당 세력들과 그 다음에 그 국민당 좌파 세력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남경 정부에서는 이미 결렬됐고 4.16 쿠데타 이후 그 다음에 그 국민당 그 우한 정부에서도 잠깐 얘들끼리 결합이 있었지만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뭐 독립폭동이 있고 뭐 토지혁명하고 막 그러니까 얘들도 결렬했어. 예. 그게 이제 1927년 7월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가 남경 정부에 합류를 했죠. 그래서 다시 북벌이 추진되죠. 자, 1928년 4월에 장제스는 북벌 제기였다. 당시 베이징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군벌 장추이, 장자림이라고 하죠. 한자 음을 읽으면 이 사람이 봉촌파요. 만주 군벌이죠. 그래서 장자림은 일본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 일본은
북벌락산으로 상동 그다음에 만주 몽골의 자국 권익을 뭐냐면 침해받을 걸 우려해 거름이 보호를 구시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 일본의 상동 출몰인데, 자, 일본 상동 출몰 크게 세 차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전에 뭐 다나카 수상이 주도했던 동방이 관련된 문제가 여기에서 뭐 기출문제 나왔죠. 그러나 북벌군은 북상을 계속하여 장자림을 만주에 쫓아냈습니다. 장자림은 일본에 살해당하고요. 만주 올라가는 도중에 살해당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장하량이 국민당 정부의 정부를 지지함으로써 중국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이걸 이제 동북역치라고 하죠. 국민당 당기,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기 청청백일구 바꿔버렸어. 만주기를요. 그래서 갖다 바쳤죠. 이 장하량이. 자, 그럼 그 밑에 볼게요. 그때 이제 장자림이 어떻게 죽었나 보면, 자,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 장자림이 베이징을 떠나 자신의 근거지인 평택에 하면 봉천이 있고요. 예. 평택으로 퇴격하던 중 일본 강동군이 설치한 폭탄을 쏟아있는데, 이걸 강동 모중대 사건이라고 하죠. 강동 모중대 사건. 자, 그래서 이제 장쩌림이 뒤를 장쉐당이 만주 지역의 실권을 장악한 후 남긴 정부에 합류하여 일본 침략전에 대항하고자 했다. 이렇게 있고, 자, 일본을 보죠. 1920년대 일본은 다이쇼 데모크라시 세대죠. 그래서 다이쇼 청왕이 지배 때 민주주의가 잠깐 꽃피었어요. 1920년대에. 그래갖고 이제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다이쇼 시대에 일어난 현정 옹호 운동으로 보통선거법 제정,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민주주의 경향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 3.1 운동도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 3.1 운동이 아니라 문화 정치도, 문화 통치도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영향을 받았다 하고, 예전에 금성교과서인가 거기에서 있더라고요. 문화 통치 배경 중에. 자, 일본의 보통선거 시행의 배경은 무엇일까? 자, 1차 세계대전 후 호황을 맺은 일본은 농업보다 도시화, 공업화 위주로 발전했다. 자, 이러한 사회 변화의 각지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그다음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자, 이 과정에서 1920년대 사회주의 세력 때 이제 확산이 됐죠. 근데 이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1920년대 사회주의 세력이 확산이 됐어요. 자, 그래도 이제 확산되었고, 자주 5번 같이 보통 선거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1925년에 25세 이상의 일본인 남성들에게 선거를 부여하는 그 보통 선거권을 제정하는데, 이게 주의할 것은 여성은 빠졌어요. 여성 참여권은 나중에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에 미 군종 당시에 또 실시해요. 미 군종 때.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보통 선거권을 이제 실시할 때 이 보통 선거권 얻은 그 뭐냐면 남자들이,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를 많이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타협하기 위해서 동시에 뭘 통과시켰냐면 치안유지법을 제정했어.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와 같은 청황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탄압했는데, 이 치안유지법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됐죠. 1925년에.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1920년 한국의 사회주의가 확대되었다. 한국의 사회주의 수용된 배경은 무엇일까? 러시아가 식민지 독립운동을 지원을 선언을 했죠. 극동 피압적 민족대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사회주의 인기가 컸고, 3.1운동과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영향으로 조선 총독부의 통치 정책이 이른바 분화 통치로 바뀌면서 집회 결사 자유가 일부 허용됐죠.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이를 이용해서 그 당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조선공산당이 결성됐다. 1925년에 결성이 됐죠. 그 밑에는 이제 우리나라 뭐 자업적 신간회와 그다음에 강주학생운동 신간회 지원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뭐 그냥 한국사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주사변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예, 만주사변.
1931년 9월 일본군은 봉천 뉴타오에서 남만주 일부 폭파시켰다. 원래 이 남만주 철도는 일본 건데 전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인 그 마약 그 뽕쟁이를 매수해서 얘를 죽인 다음에 거기 이제 시체를 놓고 그 옆에다가 이제 시체 옆에다가 폭탄을 한 손에 지게 한 다음에 약간 터트린 거죠. 예, 조작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유조구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를 계기로 소련군, 중국군들이 이를 중국군을 소행으로보다 만주를 침략하고 점령지에 만주국을 세웠다. 자, 일본은 만주사변이 일으킨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 일본은 대공황의 여파로 실업자가 늘고 대용작으로 식량 위기가 일어나 큰 불황을 빠졌다. 그래서 그 당시 대의중 항일연합전선에 합류한 장쉐랭이 새로운 간선철도를 계획해서 일본의 남만주철도를 위협하였다. 또 만주에서 조선인들 항일운동이 점차 거세졌다. 자, 일본 군과 우익세력들은 침략전쟁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근데 이때 이제 우익이라고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걸 주도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예. 일본 군부 내에서도 그 강동군 안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야. 상부 의견 무시해버리고. 예. 저희가 이제 만주사변 익혀놓고는 이제 일단 벌어놓고 하니까 나중에 일본 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추인해 준 거죠. 이거는. 자, 일제 중국 침략에 한국인과 중국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자, 지정청의 한국 독립군, 양세봉의 조선명군 같은 만주 한인 무장세력은 중국군과 연합하여 항일 전선을 펼쳤다. 하지만 일제의 강력한 반격으로 지정청은 중국 국내에 이동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했다. 자, 그 위에는 이제 뭐냐면 그 한국사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좀 여기까지는 한국사 관련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국 공산당은 남아있는 만주 지역의 한국인과 중국인을 중시로 동북인민혁명군을 조직했죠. 이 동북인민혁명군이고 그리고 동북항일연군을 건쳤어요. 요거는 중국 공산당이 주도를 했긴 했지만 좌우합작 조직이에요. 그다음 일본에 대항한 좌우합작 조직이었다는 거. 일제 반대는 모든 세력들의 단결을 추구했다. 그래서 만주사변의 장제스 생각은 달렸다. 유명하죠. 그는 중국 공산당 진압을 우선시하고 일본과 전쟁을 소극적이었다. 그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성안내 후 양해 정책이죠. 예. 오히려 내정을 안정시킨 다음에 대일 안정을 우선시한다면서 대일 타협 정책을 지속했다. 자, 그 한편 일본 민중은 만주사변의 승리에 환호했다. 자, 일본 군부는 이를 이용해 정권을 장악해 침략 정책을 강화했고 중국이 그 당시 이제 만주사변을 국제협력 제소하자 니틀 대표로 하는 조사단을 파견했고, 자, 니틀 보고서를 근거로 일본 철수를 교제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국제연맹에 탈퇴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협조적인 외교 정책 워싱턴 지지가 붕괴됐다. 이렇게 있죠. 자, 거기에 이제 니틀 조사단이 보고서가 있어요. 이 니틀 조사단 기억을 좀 해주셔야겠죠. 예, 일본이 만주에 이제 침입하니까 국제연맹에서 파견된 조사단인데 거기 내용 보면 일본의 침략 전쟁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일본이 물러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동북 지역은 원래 중국의 일부다. 동북 지역은 여기요. 만주. 참고로 중국에서는 만주도가 안 불려요. 얘네들 만주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해. 동북 삼성 지역이라고요. 요즘은 만주라고 하면 지금 그 만주 하면 예전에 일본 애들이 만주국 그 떠오르기 때문에 만주라는 것보다는 얘들은 동북 지역, 동북 삼성 지역 이렇게 얘기하죠. 동북 지역은 원래부터 중국의 일부다. 자, 일본군의 행위는 합법적인 자위수단을 볼 수 없다. 만주국 정부는 수반은 면목상 만주이지만 계례국이죠. 실권은 일본 관리와 그 고문 속에 고문들의 손에 놓여 있다. 현재 중국인들 보기에는 만주국은 완전히 일본인의 도구였다. 니트 조사단 만주사변이 일본의 조작이며 만주국을 일본에 위한 도구로 규정하였다. 자, 국제연맹 총회에서 만주를 국제연맹 관리하에 둔다는 경고서가 가결되자 일본은 국제연맹에서 탈퇴했다. 예,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어, 다시 이제 관련된 내용 또 읽어볼게요. 예.
자,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볼게요. 자, 일본은 중국 본토를 침략해 난징을 점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일본군이 30만 포로와 민간인을 학살 난징 대학살인데 30만 명도 이게 여러 설 있죠. 뭐 40만, 50만도 있고.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이제 저질렀고 국민정부는 수도를 충칭으로 옮겨 오늘 충칭은 아시죠? 예. 중경, 예. 한자는 중경이라고 하죠. 자, 일본군은 철도와 도로를 따라서 주요 도시를 빠르게 점령했다. 그래서 정과 선을 통해서 지배했고, 그렇지만 그 면은 지배하지 못했죠. 자, 그래서 중국 전체는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자, 일본은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의회 승인 없이 모든 인적 물적을 동원할 수 있는 총동원법을 공표했다. 자, 군비 증강과 징용은 일본 국민들의 생활을 군픽해줬고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에서도 조선을 청년들인 지원병이나 명목 전쟁터에 끌려갔고, 자, 여성들은 공장 근로자나 일본의 위안부로 끌려갔다 이렇게 했고, 자, 그다음 중일전쟁 어떻게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됐을까요? 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발발하자 이를 틈타서 동남아시아를 이제 차지하고 미얀마 활동이 영국과 미국 중개 원조를 끊으려고 했다. 영국과 미국에. 그래서 이제 미얀마 요선이죠. 미얀마. 예전에 얘기했지만 미얀마를 장악해서 원래는 이 베트남에서 이제 이렇게 도왔는데 영국과 미국의 물자들이 미얀마 도니까 여기를 장악했어. 그러니까 이제 인파일로 해갖고 인도 쪽으로 해갖고 도니까 여기까지 장악하려다가 안 됐죠. 예. 그래서 무타쿠치 네야라는 훌륭한 명장 때문에 안 됐어요. 이게. 자, 하여튼 1940년에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동맹으로 맺었는데 이들은 자신이 세계 축이라고 하는 축축국이라 불렸다. 예. 자,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침략하자 미국과 영국 등은 그 일본의 경제 봉쇄를 당행해서 석유, 철강 자원들 일부 수출 금지를 시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중국을 공격해도 이제 이게 석유나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서 건너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여기 중국에서 이제 계속 싸움을 하니까 안 되니까 어제 진출해 인도네시아 석유가 많잖아. 근데 인도네시아 가려니까 중간에 필리핀도 걸리적거리고, 예.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걸려 미국과 영국에 걸리적거리니까 여기 하나하나 점령하고 그리고 선빵을 한번 떼었죠. 예.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진주만 기술을 통해서 때려가지고 태평양들 아예 발을 묶은 다음에 여기를 점령하고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인도네시아를 얻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일본은 이걸 부당한 압력이라고 압박이라 주장하면서 그 전쟁을 일으켰다. 이게 태평양 전쟁이고요. 근데 미드웨이 해전으로 연합군은 태평양의 전쟁의 승기를 잡았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치열한 항일 독립투쟁이 벌어졌다. 결국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소련이 참전하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태평양 전쟁으로 아시아인 2천만 이상이 시상되었고 일본의 인명피해도 310만 명 넘었다. 이런 내용 있고요. 항일 전쟁과 이제 국제 연맹인데 내용을 볼게요. 자,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중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제2차 국공합장이 이뤄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 중국을 통일한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는 항일 투쟁보다 중국 공산당 토벌을 우선시했다. 선안내 후양의 정치기라고 하죠. 장제스의 대대적인 공격에 중국 공산당과 홍보는 예난까지 12,000km에 달하는 거리 이동인데 이걸 대장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에드가 스노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게 그 대장전을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썼던 책이 있어요. 이게 중국의 붉은 별이에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대장전 이후 중국 공산당은 상서성 예안에서 여기로부터 해갖고 여기가 류이진이죠. 예. 서금에서 여기까지 쭉 돌아서 예난까지 갔죠. 예. 자, 상서 예안에서 장제스 국민당 부대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게 뭘 대장전 이후에 중국 공산당은 상실성 예안에서 장제스 국민당에 포위되고 있는데 미국 신문기자였던 에드가 스노우는 1936년 에나드가 그때까지 아무도 실체 못했던 중국 공산당에 취재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장전이 이제 뭐냐면 끝난 후에 맞죠? 1934년에 있었고 에나드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공산당 그 국민당이 제6차
공산당 포위 작전을 하게 되죠. 이때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마오쩌둥과 이제 중국 국민당 주요 인물을 해결하면서 4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는데 따라간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만나서 정리했네요. 예, 하여튼 이들 정리해서 편한 것이 중국 붉은별이다. 1930년대에 중국 공산당 활동으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렇게 있고요. 자, 장제스의 소극적 다시 읽어서 장제스 소극적 대응으로 일본군이 중국 북부에 진출하자 지식인 중심의 항일운동 요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한의중에도 있고요. 중국 공산당은 1935년 8일 선언을 발표해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을 호소했으며 베이징 학생들이 하복 분립 반대 운동에 벌인 12구 독립운동을 지원해서 12구 운동을 지원하여 내정 중지와 항일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 12구 예전에 운동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복 분립 운동 관련된 내용과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 공산당은 내전 중지와 민족 연합을 주장하면서 통일된 국방정부와 항일연군 조직을 제안했고요. 그 국방정부는 이제 전체 국민 대표, 동포 대표 기관이자 한일 구국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는 일종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인데, 국방정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 국방정부를 제안했던 선언이 8일 선언이에요. 코미테론의 지지를 그러니까 지지를 받아갖고 했던 8일 선언이죠. 예. 8일 선언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 중국사 강도 갈 때 얘기했으니까 그거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 계속 읽어볼게요. 한편 만주사병 근거지역은 장슈의 동북군은 중국 공산당을 포기하기 위해 시안에 주둔하고 있었다. 장시장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총공격을 독려하기 위해서 시안에 방문한 장제스를 감금했다. 소환 사건을 관련된 내용이죠. 그는 장제스에게 내전 중지를 하고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함께 항해전쟁에 나설 걸 요구했다. 자, 이후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제2차 국공합작을 결성하고 함께 항해전쟁을 전개했다. 자, 국공합작 협정에 따라 중국 국민당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공격을 중지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민당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폭동정책과 공산화 운동 그리고 주주의 토지를 몰수한 토지개혁을 중단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토지개혁 중단하고 감조 감시 정책을 이제 했다고 했죠. 감조 감시 정책. 그래갖고 이제 지대를 낮추는 운동으로 했고, 중국 공산당은 일본군이 침입으로 중국 국민당을 철수한 농촌 지역, 일본군은 주로 도로와 대도시와 대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와 도시를 지배하는 형태였고요. 그 나머지 면들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차지했어요. 이 지역은 대부분 농촌 지역이죠. 일본군 침입으로 이제 중국 국민당이 철수한 농촌 지역에 들어가 일본에 맞서 싸우면서 점차 세력이 확대해 나갔고, 자, 이러한 중국의 저항은 일본의 침략 정쟁을 저항으로 일본의 침략 정쟁은 장기화되었다. 그때 이제 중국 공산당이 농촌 지역에 많이 들어가면서 그 당시 이제 중국 공산당의 세력 확대를 본 중국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그 밑에 일어난 신사군 사건이에요. 1942년에. 그래서 이 신사군 사건은 제2차 국공합작을 사실상 결렬시킨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형식상 계속 남아 있었긴 했지만 이 신사군 사건 이후부터는 완전히 실질적으로 결렬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한번 내용 볼게요. 자, 2차 국공합작 이후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비약적으로 확장되었고, 특히 중국 국민당의 기반이었던 그 강남 지역이 신사군이 세력 형성되어 세력 확장했다. 자, 이들 견제한 중국 국민당 신사군 공격했고, 이후 제2차 국공합작은 사실상 결렬되었다. 형식상 남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결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건이 신사군 사건이에요. 이거 한의 중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중연합군 항일투쟁인데 요거는 이제 한국사 관련돼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반전을 위한 연대 이렇게 좀 볼게요. 자,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와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은 너울 전쟁 무력 일본에서 나타났고요. 그래서 자료
그리고 그러니까 요사노 아키고의 반전 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터에서 가족을 보낸 이들의 마음을 잘 표현했지만 위험한 사상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자, 도쿄에서는 아시아인들 혁명가들 교류와 연대를 목적으로 아주 하치네가 이제 뭐냐면 조직이 됐는데 이 아주 하치네는 좀 이름 좀 외워두세요. 예.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한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 하치네는 반제국주의 투쟁을 목표로 한 아시아 민주주의 국제연대 단체였다. 자, 반제 반전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대체로 무정부주의자들 많아요. 예. 그래서 무정부주의자들 입장 볼 때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 제국주의로 봤거든요. 그때 제국주의는 일본 제국주의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들이 그 아시아 각국의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국주의 타도를 내세우게 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제 반전 운동을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무정부주의자는 국가가 국민을 억압하여 강제로 전쟁을 동원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무정부주의자 신채호. 신채호는 원래 유학자였지만 나중에 무정부주의로 변신되죠. 예. 그래서 그 신채호의 이제 뭐냐면 민중의 집정혁명론 있죠. 민중의 집정혁명론도 혁명론도 이 무정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자료 5번 같이 동양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은 한국의 독립밖에 없다고 보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일본군 반전 동맹은 중일 전쟁에 포로가 된 일본군 중재 어, 일본군 중 제국주의 전쟁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였다. 자, 이 단체가 만든 박거순 전진호 소책자로서 청와대에 충성할 걸 강조한 전진호의 내용을 뒤집어서 반전 사상을 담았다. 일본군 반전 동맹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인과 일본인이 조직한 어, 일본 반제 동맹은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목표로 한 기간지인 반제 신문의 한국어 편을 발견할 투쟁을 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그 영화로 나왔던 게 있죠. 그 무정부주의자인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이제 그 재판받는 장면인데 이 사람은 부부죠. 그 내용을 볼게요. 네, 무정부주의자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1923년 강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당하는 와중에 예비검사로 체포되었다. 항태자 암살 기도로 한 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여러 차례 정황 권유를 끝까지 거부했다. 사진은 박열이고 가네코의 모습이죠. 가네코 후미코는 이제 그 박열하고 옥중에서 결혼했고 나중에 뭐 자살했다고 그러죠. 자살했는지 독살당했는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예전에 한번 영화로 또 만들어졌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쭉쭉 있는데 오늘날 동아시아사 부분인데 이거 보기 전에 미래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미래인 관련된 내용 중에 530 사건이 있어요. 예.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 뭐 북버전 앞에서 읽었으니까 여기만 읽어볼게요. 192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크게 확산되었다.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걸 시작으로 일본과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조직되었다. 자, 이무덕 중국 국민당 수호는 중국 통일과 주권의 보호에서 손해 지원을 받아들였다. 자, 이를 계기로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 연합전선을 제기하고 공산당원의 개인적인 국민당에 입당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1차 국공합작이 설립되었다. 자, 이후 일어난 5.30 사건을 계기로 외세와 결탁한 군부에 대한 반감이 더 커졌다. 자, 그 5.30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내용을 보면요. 자, 상하이에서 일어난 중국인 노동자 시위를 영국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되자 중국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의 확산 계기가 됐던 것이 5.30 사건이에요. 예. 자, 하여튼 이를 배경으로 해서 수년이 사망한 후 실권을 잡은 장제스가 군벌 타도하고 중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북벌을 시작했는데 이 북벌 관련된 내용을 아까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 베트남 민족운동을 좀 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 저항했던 베트남 민족운동은 점차 급진적인 형태로 바뀌어갔다. 1925년 호치민이 베트남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 베트남 청년 동지회, 혁명 동지회를 결성하고 사회주의 이념을 퍼뜨렸다. 1927년 중국의 북벌을 자극받아 베트남 국민당이 조직되고 중국의 국민혁명을 베트남 구원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청년혁명 동지회가 주 사회주의 단체였다면 베트남 그 국민당은 좀 민족주의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베트남 국민당은 홍강 델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이 확대했으나 1930년대 무장공개 계기로 지도자에 수청되면서 세력이 약화됐다. 자, 이후 베트남 민족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고요. 1930년 호치민이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1940년에 베트남 독립동맹 베트민 약칭 베트민을 이제 결성했는데 이 베트민은 호치민이 주도를 했지만 좌우합작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우합작 조직, 민족주의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베트남 독립 그 동맹은 각계각층의 혁명세력을 규합해서 프랑스 식민 통치 종식과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목표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침략 전쟁의 국제 영대인데 그 앞에서는 뭐 했던 것 좀 하고 그 일본이 이제 그 후인을 내서 만주국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일본이 이제 공산당하고 이제 토벌하는 과정에 중일전쟁 토벌하는 과정에서 상강 정책을 냈다. 이거 좀 볼게요. 자, 일본은 중국 각지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죽이고 약간 이런 상강 정책을 펼쳐 점령을 철저히 파괴했는데 주로 이제 이걸 계획했던 건 공산당을 토벌하기 위한 거죠. 공산당이 백단전투라고 아시죠? 예. 그래서 100개의 그 여단을 동원해 갖고 공격한 사건이 있어요. 일본군을.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그 당시 공산당 토벌하기 위해서 이 상강 작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중일전쟁 당시 일본이 벌인 대사륙 작전을 가리킨다. 모두 불태우고 모두 죽이고 모두 약탈하는 작전으로서 강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라는 의미도 있다. 예.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일전쟁의 원인이 됐던 사건이 그 루그차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음 발음은 노구구 사건이라고 하죠. 예, 노구구.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1937년 7월 7일 루구차오 부근에서 루구차오는 이제 북경 바로 앞에 그 다리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얘기한 건데 야간훈련 중이었던 일본군 병사 한 명이 실종됐다. 똥 싸고 갔는데 점호 시간 안 들어왔어. 근데 이걸 뭐냐면 함부로 판단을 해갖고 이제 일본군을 중국군이 죽였다 판단을 해서 그 당시 연대장이었던 누구야 그 무타가치 네야라는 명장께서 중국하고 한번 이제 싸움을 걸었죠. 그러면서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무타가치 네야가 상당히 대단한 명장이에요, 이분이. 예. 그래서 중일 전쟁도 일으킨 원을 제공했고 루크차오 사건 때 그다음에 인팔 작전에도 주변에 만료해도 불구하고 보급이 안 된다고 해도 만료해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초식동물이다. 풀을 뜯어가면서 먹어도 된다 하면서 과감하게 가서 거의 이제 싸워보지 못하고 아사시키고 숨어있는 독립군이에요. 명장이죠. 이분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일본군의 실종 병사 수색을 구실로 중국군의 주둔 지역을 침을 요구했다. 중국군이 이를 거부하자 일본군은 8일 새벽 중국군 주둔 지역을 포격을 가했고 두 나라의 군대가 충돌한 사건이 루구차오 사건이죠. 자, 두 나라는 일단 정전 합의했지만 일본 정부의 강력파 군부는 군사행동의 확대를 주장했고 결국 일본 정부가 중국의 하북 지방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고 중국군의 총격을 가하면서 중일전쟁이 시작했다. 그래서 중일전쟁의 원인이 됐던 사건, 이 누구차오 사건이다. 유조구 사건 이렇게 보시면 노구구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태평양 전쟁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이제 했던 것들이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그 총동원 체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뭐 예전에 국가총동원법 관련돼서 했으니까 각자 보시고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예전에 이제 영화로 만들었더니 뭐 군함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하시마선 관련된 내용만 읽어볼게요. 석달 측지역에 개발된 섬으로 많은 조선이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착취당했고요. 그래서 군함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이걸 군함도라고 하죠. 예, 하시마섬.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갖고
뒤에는 뭐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반제 반전을 위한 국제연대를 볼게요. 여기 뭐 동계나 그 다음에 한의 중에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여기는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에 금속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예, 두 번째 강도 인증번호는 17번이에요. 예, 17번입니다. 예. 자, 서구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과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반제 반전 사상이 대두됐다. 러일 전쟁 무렵 고토구 스위시 발음하기도 힘드네. 고토구 수수이는 그 군국주의 비판하면서 전쟁을 반대했다. 1907년에 반제국주의 목표로 한 동아시아 최초의 연대조직 아주하치네가 도쿄에서 창립됐고요. 아주하치네는 그 당시 이제 그 아시아 각민족의 독립을 위해 상호 원조와 협력을 포방하면서 반제국주의 세력들을 연합을 추구했고, 이 아주하치네가 창립을 주도한 장병리를 비롯하여 고토쿠 스이스이, 조송왕, 판포이초 등 그 동아시아 각국의 지도자들과 유학생이 참가하여 국제연대를 이뤘다. 안중근도 동양평화를 집회해서 일본의 한국 침략 포기와 한중의 상호협력 등을 주장하면서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했다. 예, 동양평화론은 앞에서 이제 금성교과서에서 읽었죠. 예, 그래서 이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하고 그 당시에 이토시노부의 동양평화론 비교한 내용이 있죠. 1910년대 이후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을 망명한 한국인은 중국인과 다양한 연대 조직을 마련했다. 그래서 신규식, 조성왕, 청지메이, 청리푸 등은 아시아의 민족 반일 대동당을 조직해요. 항일 연대 활동을 벌였다. 그래서 아시아 민족 반일 대동당, 듣보잡 같은 존재지만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동아시아 무정부주의자들도 그다음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해서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 항일 구국연맹을 창설했다. 이것도 뭐 듣보잡이죠. 예, 나왔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런 걸 왜 적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취지가 그래요. 예.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일본에서는 한국인들 유학생들이 일본에서도 한국 유학생들이 일본인들의 어떤 반정 운동가가 연대 활동을 벌였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아까 지금 언급했던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그 당시 벌인 반제 반종 운동의 대표적인 거다. 그래서 이제 박열하고 가네코 후미코는 아나키스트 단체 흑도에 결성했고, 이때 이제 한국 독립운동도 후원을 했는데, 일본 학대자의 폭탄으로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박열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다가 나중에 무기 진영으로 이제 감형을 받게 돼요. 가네코 후미코는 의문의 죽음을 갖게 되고, 박열은 이제 나중에 나와서 우리 한국 갔다가 다시 북한 건너가게 되죠. 일본인 변호사 중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쓴 사람도 있어요. 예. 가끔씩 TV에 나온 사람 있죠. 후세 다스지라는 사람이 있어.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기소된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는 등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는 거. 예. 이 사람 잘 나가는 변호사였는데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 당시 한국 독립운동가를 위해서 번호를 해줬고, 그다음에 박열 같은 사람도 번호를 해줬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일본 정부에 이제 미움을 사갖고 나중에 변호사 자격증이 박탈당해요. 예. 이거 이제 나중에 종전을 이제 다시 해보곤 하지만, 예. 자, 하여튼 우리나라를 위해서 상당히 힘썼던 그 일본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침략 전쟁이 길어지면서 중국 내 일본인의 반전 연대 활동이 전개되었다. 하세가 대도는 타로는 상하이에서 전쟁에 받는 대일반 방송을 했고, 요건 다 중국군에 항복한 사람들이죠. 포로 잡혔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에 얘기한 일본 병사 반전 동맹은 일본군의 투항과 탈영을 호소했다. 예. 얘네들은 이제 일본군에 있다가 중국군으로 이제 잡히거나 탈영했던 사람인데, 도망쳤던 사람인데, 얘네들이 와서 이제 반전 운동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무정부주의자 활동을 볼게요. 되게 이 반전 반제 운동을 펼쳤던 그 사람들이 이 무정부주의자들 많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내용을 보면 무정부주의는 모든 정치 조직과 귤, 권위 등을 거부하고 인간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동아시아에서 무정부주의는 개인보다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수용됐다. 일본의 대표적인 무정부주의자로서 고토구 스위시와 오스키 사카에 등은 청왕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에 저항하여 반정운동을 전개했고요. 중국에서는 반지 등 강, 중국에서는 반지 강 민족의 삼각 공존을 파괴하는 일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반지가 아닌 바지는 바진이 잘못 읽었어요. 바진이죠. 바진이 각 민족의 독자적인 상과 공존을 파괴하는 일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제와의 적극적 싸움을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그 신치호, 이혜영 등이 일본의 패권주의와 식민통치에 맞서 적극적 독립운동을 전개한 무정부를 수행했다. 참고로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르죠. 예, 이걸 동일하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달라요. 그 다른 이유를 제가 서양사 그 강독할 때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예, 거기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체크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체크 문제는 교과서에는 없는데 그 교사형 교과서에는 있더라고요. 여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은 뭘 이루어 항일전을 전개했다. 제2차 국공합작이죠. 자,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1938년에 뭘 제정해서 식민지 정했다. 국가총동원법이죠. 이 국가총동원법은 일본에서 만든 법이지만 아까 처음에 이런 것처럼 조선이라든지 대만에도 적용되는 법이에요. 예. 그래서 먼먼은 반제국주의 목표로 창립한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 연대 조직이다. 아주 하치네. 예. 한번 써보세요. 예. 막상 입으로 외우는 거하고 써보는 거 달라. 몸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 예. 공부하실 때는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써보셔야 돼. 써보셔야 돼. 예. 아주 하치네. 아주 하치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써보시고, 자, 거기 이제 작가의 사료 읽기에서 그 반파시스트 동맹 창립 준비위원회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 반정운동가였던 아오야마 가지오가 그 당시 일본 전체주의자들과 항쟁을 위해 동아시아 각 민족의 참여 연합기구 조직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반파시스트 동맹 창립 준비위원회야. 예.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 나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거는 만국공법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이제 언급을 했죠. 예. 이건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앞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회진화론도 앞에 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내용 자체가.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요거는 한번 없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예. 금성에 좀 빠진 내용이 있어. 자, 사회진화론은 19세기 때 동아시아와 서구 사상 중의 하나로 동아시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 옆에 사회진화론 관련돼 있죠. 영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스가 다이 주장한 생물학적 진화론을 인간 세계에 적용된 이론으로서 생존 경쟁과 약육 강신을 핵심으로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사회진화론은 경쟁으로 말미암아 개인 간의 불평등 인정하고 약자에 대한 강제 지배를 당연시했다. 동아시아 각국 이단 사회진화론도 지론을 우리도 힘을 기르자 하는 자가운동의 근거 병행하여 수용했다. 서구와 같은 근대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시 삼고 애국심과 민족 중심을 갖도록 국민을 계몽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사회진화론은 동아시아 근대 민족주의 태동에 영향을 미쳤고 일본에서는 서양 지식인들을 위해 사회진화론 관련 서적이 다수 번역됐고요. 청에서는 중국 최초 영국 유학생 중 엠프가 청일전쟁의 패배를 받고 사회진화론을 소개하면서 구국의 방법을 채권했다. 엠프가 이게 되게 유명해요. 네, 이 사람. 금성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어. 그래서 그 밑에 잠깐 엠프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청말 계몽사상가고 허슬리의 진화와 윤리를 번역했으며 천연론하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그 낭치자의 사회진화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사회진화, 낭치자의 사회진화의 스승이 엠프라고 보시면 돼요. 엠프. 자, 이후 이제 사회진화는 낭치자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랑치청 아빠청 언급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진흥에 큰 영향을 줬다고 했죠. 예. 그 랑치청 일본에서 망명상을 하면서 사회진흥을 받아들였고 조선과 베트남 사회진흥은 다 랑치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유길준과 윤치호가 사회진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선사회가 서구 자본주의를 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진흥은 강대국가 약속의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논리로 이용되었고 사회진흥을 기반으로 둔 자강론은 제국주의 비판을 소홀했고 그러니까 사회도 진흥 자체가 그 제국주의 논리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약속 제국주의 피해를 받는 국가들이 받아들이니까 좀 약간 모순점이죠. 그리고 사회진흥은 안에 있는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대해서 간파하지 못했어. 예. 자, 하여튼 제국주의 비판에 소홀했고 오히려 제국주의 열강을 설명하면서 우리도 힘을 키워서 남을 치자라는 논리로 이제 번질되죠. 그 이동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근거가 되었다. 특히 일본이 그게 되게 심한데 일본에선 일부 자유민권운동자들이 청봉인권설을 벌이고 사회진흥을 받아들였고 자유민권운동을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다가 개인은 예국심을 갖고 청원과 국가에 충성을 한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이와 같은 사회진흥은 국가주의와 결합되어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일본이 발전시키려면 청왕을 중심으로 갖고 일본 제국주의 국가를 강화시켜야 된다. 제국주의 국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변질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충 보면 이제 그 한국의 사회진흥 수용이 있어요. 내용 볼게요. 자, 한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사회진흥원이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190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한국에서는 사회진흥에 큰 관심을 보였던 인물은 유길준, 윤치호, 박용호 등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진흥원이 근대화 나가서 독립운영 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 근거로 활용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근대학교 복음은 아까쯤에 예전에 했던 건데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좀 눈여볼 게 이제 일본에서는 교육 치료를 반포했다는 거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72년 일본은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연구한 근대학자들 학제를 공포했고 1190년에는 그 국민의 충성심과 호심이 국제의 정화이자 교육의 근원이라고 규정한 교육 7월을 반포했다. 예. 자, 이후 이제 소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을 하고 도쿄 제국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성립을 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는 이제 우리나라니까 이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보면 새로운 언론 매체의 발전. 그게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앞에 금성 관련된 내용 중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좀. 예. 그 다음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근대신문은 세상을 소식을 전하고 국민을 계몽하고 여론을 주도했다. 또 다양한 광고를 실어 소비자 확보에 영향을 끼쳤으며 유행을 선도했으며 그 다음에 연재소설, 시사만화를 실어 독자를 끌어들였다. 각국 정부는 발행허가제, 사전검열제 등으로 신문을 통제하고 관리했다. 자, 청과 일본에서는 조계지의 외국인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소통하기 위해 신문을 발행했는데 영국 상인이 상하이 신보를 발간한 이후 이들 모두도 중국어와 일본어 신문이 창간되었다. 청정부는 자국민의 신문 발행을 승인하지 않다가 20세기 초에 신문 발행을 허용했고요. 일본에서는 1870년 최초 일간지 요코하마 마이친 신문이 발간됐고 그래서 이 신문은 이제 1870년 창간된 신문인데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최초 발간된 일간지예요. 그래서 일본의 사회상과 서구의 풍습, 사상 등을 전해줬고요. 자, 그중 반정부주의 성향을 보이는 신문은 정부의 압력으로 폐간됐다. 앞에서 그 신문이 그 자유민권 운동과 연결돼서 정부 비판의 어떤 매개체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신문지법 같은 걸 만들어서 일부는 폐간시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신문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잡지 보죠. 한편 여러 단체 학회 등이 다양한 잡지를 발행했는데 잡지는 신문과 함께 사회문화 운동, 국민 계몽 운동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고요. 학문의 연구와 전파에도 큰 역할을 했다. 자, 메이지 유신 이후에 결성된 일본의 민간 학술단체 메이로쿠사가 있는데 이 단체는 좀 약간 기억을 해두세요.
자, 후쿠자가 유키치가 이게 가담해서 활동했죠. 후쿠자 유키치라는 유명한 사람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있는데 이 메이로쿠사 에서 발간된 그 잡지가 메이로쿠 잡지예요. 메이로쿠 잡지.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그래서 요 잡지를 발간한 학술단체가 되게 유명해. 예. 후쿠야 유키치가 거기 참가를 했고, 예. 했던 단체들인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청의 저명한 출판사인 상무인성간에 참가한 동방 잡지가 있고, 대한제국 예국개몽단체에 발행한 기호 흥학회 월보, 대한자강의 월보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뭐 여학교 탄생과 여성 권리 신장을 볼게요. 예. 그래서 있고 여기 이제 일본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있고, 예. 그 차량예하고 여권 통보는 앞에 언급했죠. 각자 읽어보시고 그다음 뭐 신여성이 등장했다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아시아에서 천조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중국에도 이제 이런 운동 같은데 내용을 볼게요. 자, 중국에서는 여성의 발을 어릴 적부터 억지로 졸라매어 기형적으로 발을 잡게 만드는 전족 풍속이 있었다. 전족은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표적인 악습이었다. 자, 이에 랑치체오 등 부정족회를 만들어 여성의 발을 해방시키는 청족 운동을 펼쳤다. 예. 요건 처음 저도 보는 거야. 요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신해혁명 이후에 수호는 전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내겠다고 했다. 예. 그래서 그 앞부분에 1897년에 부전족회 규정과 그다음 1912년 수문이 각성에 내린 통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일절 정족을 금하고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 가족에게 상응하는 벌을 내릴 것이다. 자, 이 명령을 준수할 것을 적시 바라며 포고하는 바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철도 건설 관련된 내용인데 앞에도 제가 이제 했던 얘기들 그 금성에 있던 거 거의 똑같아요. 그 부분은. 예. 다만 이제 여기 청라 관련된 내용만 읽어볼게요. 자, 청해선 1870년 처음 철도가 부설되었다. 처음엔 열강의 군사적 경제 침략과 풍수 문제도 해갖고 반대가 많았죠. 철도 부설의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진 끝에 1889년 철도 부설을 기본으로 정책을 확정했다. 그리고 철도 기술을 배우도록 미국의 유학생을 파견하고 철도 기술자 양성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1901년에 신축조약 체결로 개교 중국철도는 대부분 열강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있고 요 중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여긴 빠졌지만 이제 신해혁명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권수 운동, 철도 민영화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500년에 이제 1905년에 동아시아 철도망이 있어요. 예, 이거 한번 볼게요. 그 1880년에 중국 내 일본의 교토 오스 간의 철도는 일부 교량 설계 지역은 터널 공정을 포함한 모든 일본인 손으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청과 대한제국에서는 철도에 대한 권리가 서구 열강에 일본 넘어가면서 철도가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 수단을 삼았죠. 예. 그래서 이 철도와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너일 전쟁, 포츠모스 조약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그다음 근대적 이제 시간 개념의 학상인데 이것도 앞에 있는 부분까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 없는 내용만 좀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정통사의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 논밭을 갈고 해가 지면 들어가 잠을 자면서 자연의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살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개항 후에 크고 작은 시계들이 서양 문물과 함께 동아시아 사람들의 시와 분을 세밀하게 구분한 근대적 시간을 접하게 되었고요. 일본은 1873년, 조선은 1190년, 네, 우리는 이제 을미개혁 때 이제 태양력을 동원했죠. 그래서 건양이라는 그 연어도 그 양력을 사용했다라는 의미잖아요. 중국은 1912년 태양력을 도입하여 사용했다. 그리고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이라는 중국 공통의 시간을 만들었는데 참고로 정근대 시대 때는 이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7일 단위가 아니라 10일 단위였어요. 10일. 그러니까 주라는 개념보다는 순, 이 순이라는 개념이 더 일반화됐어요. 그래서 10일에 한 번씩 지고됐어요. 예. 그럼 별로 안 좋지 않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쉬지 절기들이 되게 많았죠. 예. 그래서 실제로 쉬는 날은 더 많았어요. 정근대 시대 때는요. 수는 10일을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게 한성순보 같은 것도 그 예를 들 수 있죠. 한성순의 순보는 10일마다 발간된 신문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 동아시아 사람들 기차를 특히 이제 기차가 이제 근대적 시간관념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죠.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냥 기차를 이용하여 근대적인 어떤 시간을 맞춰 생활하는 경향이 점차 확산되었다. 그래서 열차의 출발과 도착 시간을 분단히 표시한 기차 시간표를 보면서 시간을 분과 초까지 나눠 인식하게 되었다. 철도가 외진 마을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철기 주변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는 기차를 어, 시간을 재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였다. 국가의 표준 시간에 따라서 운행된 철도의 영향으로 철길 주변의 지방민까지 시간 개념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학교의 시간표도 이 시간 개념, 근대적 시간 개념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태양력 수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초선은 1895년 을미개혁 때 태양력을 수용해서 음력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까지 선포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날짜 비죠. 예. 하지만 음력을 사용했던 오랜 간섭이 한순간에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한동안 양력과 음력을 같이 뒤섞여서 사용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시간의 만주와 일본을 뭐냐면 여행하다. 이렇게 내용 볼게요. 자, 1909년에 한성신문에 만주에서 부산에 있는 새로운 기차 시간표가 실렸다. 당시 철도 당국은 부산과 일본 신문새끼들 정기적으로 왕래했던 이 부간 연락선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부간 연락선이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했던 그 선박이었는데, 자, 부간 연락선의 항승을 고려해 만주의 안동선, 예, 안동은 이제 단동 있죠, 단동. 당동하고 봉천을 잇는 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쯤에 것처럼 남만주 철도 지선이죠. 간도 협약하고 관련된 거고. 예. 그래서 이거 부속권 얻기 위해서 일본이 간도를 그 중국 땅 인정해 줬잖아요. 자, 한국의 경의선, 경부선 연결하는 열차의 그 운행을 예고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처럼 짧은 시간에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장거리 여행을 하려면 출발과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데, 교통수단의 발달은 이렇게 근대적 시간관 형성에 큰 영향을 줬다. 예. 기차라든지 뭐 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대적 시간 개념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근대 도시 형성 같은 게 있는데 조계에 관련된 내용 좀 읽어볼게요. 이 조계는 개항장 내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 구역해서 외국인들이 취해법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야. 그래서 일본에서는 거주지라고 하죠. 우리는 한국 사람 거주지도 많이 알려졌어. 그래서 이 조자는 빌릴 조자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 있죠. 예를 들어 도시가 있으면 일정한 지역을 빌리는 거야. 그래서 빌리고 그 대신에 뭘 주냐면 돈을 줘요. 빌린 국가에게. 근데 이 조계는 형식상으로는 그 국가, 그러니까 중국의 만약 조계, 중국 상하이 조계다 하면 중국의 영역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행정권이나 사법권이나 그런 것들은 여기 이제 빌린 국가를 하죠. 프랑스 쪽에서는 프랑스, 미국 쪽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처리하는 거야. 예. 근데 조차지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근데 조차지하고 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조차지는 조계보다 범위가 더 넓어요. 예. 대개 조계는 도시 한 구역이지만 조차지는 일정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조계는 기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기한, 그러니까 기한이 없기 때문에 뭐 돈을 빌려줬다가, 그러니까 임대료 지불했다가 그쪽에서 이제 나가라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 상하이 조계, 중국에서 상하이에 영국 조계를 만들어 놓고는 영국인 살고 있잖아. 영국에서 중국에 돈을 줬어요. 빌린 대가로 임대료. 근데 뭐 집주인이 이제 중국이 너 나가라고 하면 영국은 나가야 돼. 근데 조차지는 아니죠. 조차지는 딱 기한이 정해져 있어. 예, 조차지는. 그래서 99년이에요, 보통.
그래서 99년 동안은 딱 뭐냐 못 나가게. 그래서 약간 비유가 좀 그렇지만 조개는 월세 개념인데 조차지는 전세 개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달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개항으로 국제무역과 금융이 확대되면서 근대 도시가 성장했다. 개항 도시에서 외국인의 집단 거주기가 형성됐고 전시나 전화, 우편, 신문 전차 등 근대적 통신 교통 시설이 들어왔다. 그러나 외국인이 거주하는 조기가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국 거주민들이 강제로 밀려나는 형상이 났죠. 그래서 상하이 뭐 공동 조기에서는 뭐 그런 게 있죠. 중국인과 걔는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내용도 있죠. 또한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이주해온 이들은 신문물을 누리지 못하고 도시의 빈민층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자, 청에서는 상하이, 탱진 등의 개항 도시에서 상거래와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했는데 개항 도시에서는 서구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과 외국산 간 금융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인구도 급증했고 특히 상하이가 상당히 인구 집중이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 상하이는 금융기관의 집중지야.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이제 상하이는 외국 금융기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 금융의 중심지였죠. 자, 특히 상하이는 그 당시 지식인과 언론인, 어, 출판인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활동하면서 경제 문화 중심지로 부상되었다. 자, 일본은 미소 통상조약에 따라 요코하마 등은 항구를 추가로 개항했다. 개항 도시에서는 전국의 상인들이 모이는 무역항으로 성장했고 이곳을 통해 신문, 공원, 음식 등 서구 문화가 들어왔다. 한편 메이지 정부는 1872년 수도의 도쿄인 긴자에 대화제가 일어나자 긴자 도로를 확충하고 자, 이 긴자도는 다 서양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벽돌 건축으로 서양식 거리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도쿄 같은 경우에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가옥이 목조 건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뭐 에도 시대나 뭐 무르마치 막부나 뭐 등등 그 또 한번 도시에 불이 나면 완전 쑥대밭이 됐어. 예. 그래서 목조 건물보다는 벽돌이나 뭐 시멘트, 석조 건물을 만들기 시작해. 그러면 도시에 불이 대화재가 나지 않겠죠. 왜냐면 그 한 집만 이제 그 집만 불타고 번지지 않잖아요. 예. 근데 목조 건물 같은 건 번지죠. 자, 그 이후로 이제 뭐 벽돌 건축을 해갖고 서양식 건물을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조선은 이제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동아시아 개항장 탐방 이렇게 넣고 있는데, 요게 상하이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번에 기출 관련된 내용이죠. 예, 조개. 예, 내용을 볼게요. 물론 요것만 본다고 해서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조개 내용을 맞출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성격 변화 같은 것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은 보낼 수 없는데 하여튼 읽어볼게요. 자, 상하이는 개항 이후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조개가 자리 잡았다. 자, 그 미국과 영국 조개가 합병돼서 공공조개가 성립됐고요. 공공조개 나왔죠. 그 다음에 중국의 거주 지역.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계라고 해. 하계. 중화할 때 하자에서 하계라고 해. 정식 명칭이. 그리고 그 중국인 거주 지역 하계와 공공조개, 영국과 미국 조개가 합쳐진 거죠. 프랑스 조개 이렇게 분할됐죠. 요게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올해 시험 문제 21년도 기출 문제 갖고 지도가 지어지고 이제 나온 건데 근데 이 지도만 보고는 맞출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는 맞출 수 없고 이 지도를 보고 이제 맞추는 거야 말렸는데 그래서 요거는 도시는 살아있단가 뭐 하여튼 그 책에도 낸 것 같아 요거는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서만 주어진 거고 실제로는 문제 풀려면 좀 심화서 읽어야 돼 이거는요. 상하이는 일종의 자치공화국으로 거주 외국인의 독자적인 행정기관이 설치 운영될 수 있다. 상하이의 영역은 계속 확장되었고 상하이는 원래 조그만 도시였어요. 양주에 속해 있는 양주시라고 아시죠? 양주시주 거기에 속해 있는 조그만 어촌 도시였는데 지금 확장돼 갖고 지금은 특별구죠. 상하이가 4개의 특별구가 있는데 중에 그중에 상하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경 다음에 상하이 제일 클 거야. 인구가 3천만이 넘나? 대단한 도시예요. 예, 하여튼
상하이는 일종의 자치공화국으로 거주 외국인의 독자적 행정기관이 설치돼 운영될 수 있었다. 상하이 영역은 계속 확장되었고 중국이 서구의 침략을 받는 가운데 중국 최고의 경제 번영을 이룬 국제도시로 성장했다. 자, 그다음 인천을 좀 볼게요. 인천은 이제 이렇게 인천은 그 일본에서 먼저 조기가 설치했는데 우리가 이제 인천하고 제물포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건 아니고 예전에는 제물포하고 인천하고 행정구역이 좀 달랐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처음에 그 중심 도시는 제물포였어요. 제물포. 근데 나중에 인천이 더 발전돼. 그래서 인천이 커져가면서 제물포를 흡수 통합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천이라는 그 큰 분간 대도시 안에 제물포가 속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물포와 인천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중심지는 그러니까 개항전까지는 제물포였다가 개항 후 이제 그 경인선이 만들어지고 조개가 만들어지면서 인천이 중심지로 바뀐 거야. 그러면서 인천이 커지면서 제물포를 흡수 통합이 된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천에는 일본이 먼저 조개를 설치했다. 일본은 이후 거민이 늘자 매립사업을 통해 조개를 확장했다. 자, 조개라고 하지만 여기는 보통 한국산 그 거류지라고 하죠. 이걸요. 자, 청가 서양 각국도 인천에 조개를 설정했다. 그리하여 청나상인과 일본상인 상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 그 다음에 1910년 일제는 대한제국 강점한 데 이어 1914년 조선 내 조개를 폐지하면서 인천 조개도 소문을 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인천은 일본의 주요 활동 거점이자 상공국 도시로 성장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에 중심 도시였던 제물포를 통합을 했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제물보다 작은 지역에 불과했지만 조개가 만들어지고 경인선이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큰 이제 도시로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코하마를 보죠. 자, 요코하마는 개항 후 나가사키, 고베, 오사카 등과 함께 조개가 설치됐다. 그 요코하마 조개는 각국이 별도 조개지를 만들지 않고 뭐요? 사는 각국의 공동 거주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공동 조개하고 비슷한 거 있었나 봐요. 이후 샌프란시스코, 요코하마, 상하이에 있는 항로가 개설되었고 도쿄와 연결된 철도가 개통되었다. 그 결과 요코하마는 서구 문물이 들어오는 입구이자 일본 최대 무역항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항 후에 이제 그 동아시아 개항장 탐방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선대사로 넘어갈게요. 2차 대전 이후 금성 관련된 내용인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동아시아 현대 부분 할게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끝날 것 같아요. 이 동아시아 강독 부분은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